자, 용어 정의에서는 여러분들 교재 26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용어 정의가 쭉 나와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더냐? 정비, 구역이란 용어 정의가 있는데 그건 시험 문제 날 것도 뻔덕지가 안 돼요. 왜요?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즉, 정비사업을 시행하려고 지정된 구역을 정비구역이란다. 이건 간단히 그렇게 정의하면 되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정비사업이라는 게 무엇일까? 바로 정비사업의 종류에 관한 게 나옵니다. 원래 정비사업이라는 건 아까 뭐 했었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뭐 하려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게 정비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정비사업은 몇 가지가 있다? 크게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또 재개발사업도 또 두 가지가 있고, 재건축사업은 한 가지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 한 가지로 됐느냐 하면, 종전에는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6가지 사업으로 나눴었어요. 근데 6가지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하나로 합치고, 두 가지를 하나로. 그 다음에 원래부터 재건축은 한 가지였거든. 한 가지 두고 마지막 남았던 하나 있죠. 요거는 다른 법률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여기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를 합친 거 하나, 두 가지를 합친 거 하나, 마지막 재건축 하나. 요렇게 개념 정리를 구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뭘까?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란다. 자,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걸 우리 한마디로 뭐라 부르죠? 달동네. 바로 이런 달동네에서 뭐 한답니까? 정비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되어 뭐 한다?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런 걸 시행되는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자. 이때 정비기반시설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거는 좀 이따 개념 정리하고, 두 번째,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럼 재개발 사업은 첫째, 정비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밀집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 이것도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첫 번째와 재개발 사업의 첫 번째는 상대적이죠.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은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은 밀집. 완전 개판인적, 약간 개판인적. 이런 의미를 갖는 상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하나 더 있죠. 어디 있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 이거 기억하세요.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등으로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이것도 재개발 사업이고, 자, 돼 있죠. 따라서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 요거를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열악하지 않고 뭐다? 양호하다.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거, 즉 아파트 단지가 오래돼 가지고 거기를 재건축하려고 한답니다. 그때 재건축을 함으로써 도로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상하수원도 새로 매설해야 되고 그럴 필요 있을까? 아니요. 정비기반시설은 그리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호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아파트 진지 3, 40년 지났으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죠.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말하죠. 그럼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이 무엇일까? 요거는 좀 이따가 공공재개발 사업,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용어 정의는 거기서 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일단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시설이 바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265페이지에 중간에 3번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개념도 하나 더 있어요. 자,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간단히 정리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개념 정리가 왜 필요할까? 정비사업은 이 안에 일정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일정 규모 이상 될 때만 보통 정비사업이 시행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새 건물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아무리 노후불량 건축물이 중간중간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데는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략 어느 정도일까? 우리 조례 같은 데 보면 일반적으로는 3분의 2입니다. 건물이 있는데 3채 중에 2채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면 그때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따라서 하나하나 건물마다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인지 아닌지, 노후불량 건축물인지 아닌지 이걸 판정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여기 용어정의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긴 여러분들이 읽어보는데 그중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뭐 하는데 보수, 보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그 건축물을 철거 후 새로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면 이것도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건물을 줬는데 잘못 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수보강할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앞으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보수보강할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새로 건설하다 더 많이 들어간대요. 이런 건축물을 뭐라 본다? 애물단지 건축물. 빨리 철거하고 새로 짓자.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 4번에 보면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그럼 조례로다가 20년부터 30년 사이에서 조례로 야 30년 지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야. 그렇게 정하면 그것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 개념적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전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때 전비기반시설은 우리 국토의 개념이 응용하는 법률에서 기반시설이라고 배웠어요. 그 기반시설들 중에서 전비사업과 밀접한 관련 있는 기반시설 이걸 전비기반시설이라고 대표적인 것들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더 나아가 녹지, 하천, 공공물지, 광장, 지역난방시설 이런 걸 전비기반시설을 한다. 반면에 공동용시설,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인데 뭐뭐 있을까?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더 나가서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노유자 시설 이런 걸 공동이용시설을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노유자 시설에는 뭐가 들어간다? 예, 타가소나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건 노유자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공동이용시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할 거 타가소나 어린이집에 들어가니까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왜? 유치원은 노유자 시설로 분류하지 않고 저건 교육, 연구시설에 들어갑니다. 학교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 따라서 여기 공동이용시설의 개념에 이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시험 문제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는 게 뭐다? 전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할 줄 아냐?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니까 여러분들 둘을 꼭 구분해서 기억하는 거 그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란 개념이 나오는데 대지가 뭐다? 전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전비사업으로 시행된 토지가 대지니까 전비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옛날 땅, 헌 땅은 뭐가 된다? 토지라 부르고 전비사업으로 새로 만들어진 땅은 뭐라 본다? 그건 대지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만 정리하죠. 자, 그 다음에 주택단지란 개념이 나오는데 이 주택단지는요 5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뭐졌다?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일대의 이 토지를 뭐라 본다? 우리 주택단지를 하자. 그런데 하나의 주택단지 가운데 뭐가 났습니까? 여기에 도로나 이런 도시군계시설이 설치됐어요. 도로 같은 도시군계시설이 설치돼가지고 이 하나의 주택단지가 둘로 분리돼 버렸고 각각 따로 관련된다면 둘 이상으로 분리되어 따로 각각 관련되면 각각을 뭐라 본다?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또 반대가 있죠. 여기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었고 또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었는데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이거 인건비 같은 게 너무 부담이 커. 그래서 우리 뭐자? 합쳐서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자. 그래서 공동관리된다면 그때는 합쳐서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지. 2번과 3번은 반대로 보시면 돼.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가운데 도로 같은 게 생겨서 분리돼 버렸고 각각 관리하면 별개의 주택단지. 각각 주택단지가 있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인건비 부담이 크니까 우리 합쳐서 공동관리하자. 그러면 합쳐서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지. 또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각 동별 한 개 한 개 동마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과반수 되는 동이 하나라도 있다면 과반수가 되지 않는 동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동 때문에 나머지 동들도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다? 반대하는 동들, 즉 과반수가 안 되는 동을 이렇게 토지를 분할해버려, 잘라버려. 야, 니들은 니들끼리 좀 살아. 안 하려면 간다. 나머지 그 조합 설립의 동요건을 갖추고 있는 요 동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면 이때 분할된 토지, 분할된 나가는 토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허가받고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죠. 즉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짓는 것만 여기는 주택단지가 아니고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고 아파트하고 연립주택만 건설해야 돼. 딴 건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주택단지로 본다라고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는 또 어떤 개념이 나오죠? 토지 등 수요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항상 영순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토지 등 수요자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누굴 말한다? 첫째, 요거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누굴 말한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함으로써 세 사람이 들어가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각각 토지 등 수요자고 그 위에 지상권자가 있다면 그 사람까지도 토지 등 수요자라서 세 명을 토지 등 수요를 하자. 반면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누가일까? 재건축은 정비구역에 역시 위치하고 있는 이 정비구역에 안에 있는 누굴 말한다?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따라서 건축물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땅도 같이 갖고 있어야 돼. 이자라는 건 앤드란 뜻이고 동시효권입니다.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그 토지 소유자, 이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같은 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건 건축물하고 토지를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만 재건축사는 토지 소유자라 부른다는 아주 중요한 개념까지 기억하시고, 만약에 신탁업자가 사업수행자로 지정된다면 신탁업자한테 그 토지 소유권을 다 넘기거든요. 그럼 그때 넘겨받은 신탁업자가 토지 등수를 볼까? 넘겨준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 이 사람들을 토지 등수라고 볼까? 그때는 넘겨준 사람들, 신탁한 토지는 건축물에서 위탁자라는 건 넘겨준 자죠. 수탁자가 신탁업자가 되는 거고 넘겨주는 토지 등수자, 그 사람들을 여기서는 토지 등수가 부른다. 요까지. 자, 토지주택공사들은 개념은 토지주택공사 등 둘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자, 서울 같은 경우는 LH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플러스 서울주택도시공사 둘을 합쳐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랍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등 할 때 등에는 누가 들어간다? 지방공사 포함된다는 거. 이렇게 개념 정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나 정관등이라는 개념 정리 있죠. 이때 정관등이었는데 이 정관등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규칙이에요. 규칙을 만들자. 자, 사업을 시행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하거나 그럴 때는 자기들끼리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하자 라는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관등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 첫째, 정관이 있고 두 번째, 규약이 있고 세 번째, 시행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도 정관하고 시행규정에 관한 개념 정리가 있었어요. 그때는 간단히 어떻게 썼죠? 규약이란 토지 소유자가 작성한 규칙, 여기 시행규정이라는 건 공공시행자들이 작성한 규칙,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했었는데 여기도 그와 유사합니다. 첫째, 조합이 작성한 규칙을 뭐라고 한다? 그걸 정관이란다. 여기는 그렇게 부르고, 두 번째, 누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재개발 사업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그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때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규칙을 만드는데 그때 토지 등 소유자가 작성한 규칙은 규약이라고 부른다. 마지막,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이 세 사람이 작성한 규칙은 시행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좀 전에 토지주택공사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합친 말이고 신탁업자에 들어갔는데, 그럼 시장군수 등이란 누굴 말할까? 요 개념 정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시장군수 등이란 개념은 정비법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요? 대부분의 인허가권을 누가 갖고 있다? 시장군수 등 이 사람들이 시행한다고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장군수 등이란 누구 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요 5명이야. 그 원칙은 누구야?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세종시에는 구청장이 없으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주도에는 시장은 있지만 고유 권한이 없으니까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한다? 제주도 도의사가 행사하니까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이,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의사가, 나머지 지역은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이 5명을 묶어서 시장군수 등이라고 하고 그 자들이 작성하는 규칙을 시행규정이라고 한다는 거. 여기까지 용어정에서 약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